안 좋은 일을 피하면 좋으니 어느 정도로는 수용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세상에는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기적이 있는 건 분명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걸 맹신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30대로 접어들 때 어머니가 써주신 부적을 딱 한 번 들고 다녔던 적이 있었지만 그건 역시도 자꾸 다치는 저를 걱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려는 목적이 더 컸고요. 딱 그 정도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저는 현재는 40대인 평범한 직장인 여성이고 미신 때문에 이혼까지 할 뻔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결혼 전 남편과는 6년 가까이 연애를 했어요. 웃긴 건 사실 저는 비혼주의자였고 남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0이 넘어가면서 집안의 압박을 받았죠. 그렇게 등 떠밀려서 나온 선자리에서 처음 마주했어요. 물론 그땐 잘 되진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자리에서 싫은 티를 내며 관심이 없는 질문을 주고받는다는 걸 서로 모르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만남은 짧고 가볍게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뒤로 계속 우연히 만나게 되더라고요. 하필이면 같은 동네에 살았고 직장도 같아서 계속 동선이 겹쳤습니다. 심지어 같은 술집의 단골이기도 했고 제가 자주 가는 밥집 역시 같았죠. 신기하다로 시작한 만남은 운명처럼 느껴질 정도였고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 우리 생각보다 정말 자주 마주쳤을 것 같아. 그러게? 근데 왜 난 한 번도 못 봤지? 그야 우리 둘 다 다른 사람한테 딱히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런가? 그건 그렇긴 하다. 나도 사람들 얼굴 확인하진 않아서. 우린 꼭 쌍둥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먹는 취향부터 관심 있는 이야기, 좋아하는 운동까지도 똑같았거든요. 문제는 제가 결혼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은 제가 비혼을 선언했던 것은 대학 시절 만난 이상한 남자 때문이었는데 일종의 스토킹으로 몇 년을 힘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남자는 저와 같은 과였기에 그냥 오고 가면서 인사를 몇 번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고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던 게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던 순간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굴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착이 도를 넘어 저와 만날 수 없다면 죽이겠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때는 스토킹 처벌이 가벼운 경고와 벌금에 그쳤기 때문에 신고도 크게 소용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있어 제게 예민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외모, 학벌, 성격 모두 좋은데 왜 거부하냐고 장난스럽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사만 10번 이상을 했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한 6년을 피해 다니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은 게 효과가 있었는지 나타나진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닮은 사람을 보면 머리가 어지럽고 손이 덜덜 떨릴 정도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죠. 하지만 보통 제가 만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결국 너만 손해다. 그 사람이 평균이 아닌데 왜 날 밀어내냐.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것이 비혼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내 선택이라고 하면 더는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근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이해를 해줬고 결혼을 강요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저를 존중해 주더군요. 진짜 많이 힘들었겠네. 예전엔 내 대학 동기도 그런 일을 겪었었어. 엄청 힘들어 보였지. 그 친구 이사를 몇 번이나 돕곤 했는데
걔는 심지어 남자였는데도 힘들어했었거든. 남자도? 하긴 그런 게 성별이 있나. 정말 힘들었겠다. 응. 그래서 자기 마음 100번 이해해. 뭐 스토킹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면 구분도 못하잖아. 정말 멀쩡하게 생겨서 머릿속만 이상한 거지. 착각하고 혼자 망상하고. 그거 병이야, 병.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사람을 쉽게 만날 수가 없더라고. 어느 순간부터 선을 긋고 그 안에서 오래 만난 사람들만 신용을 하게 됐어.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친구도 다 15년 이상 친구들 뿐이야. 대학 동창은 아예 연락을 다 끊었지. 그렇겠네. 혹시나 연결될지도 모르니까 주변까지 차단했구나. 응, 맞아. 이해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나도 결혼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거든. 한마디로 우린 서로의 방패가 돼줬습니다. 그 사람과 저는 존재만으로도 강제로 선자리를 나가지 않아도 되고 결혼에 대한 압박도 덜 받을 수 있었죠. 비혼이라는 말에 조급해하던 저희 부모님 역시도 때가 되면 하겠지 하는 식으로 바뀌었고요. 실제로 저희는 언성을 높이며 싸운 적도 없었고 늘 함께 있을 때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침 남편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결혼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됐죠. 남들보다는 약간 늦은 시기긴 했지만 저희는 잘 살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죠. 그 시작은 사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주요? 결혼 전에 이미 보지 않았어요? 봤지. 근데 요즘 내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또 우리 아들 일도 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서 답답해서 가보려고 한다. 최근에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나도 아는 애고. 아는 분이요? 어머님 친구분이세요? 아니, 우리 아들이랑 같은 고등학교 나온 친구야. 친구, 가끔 밥도 먹고 가고 그랬었지. 걔가 참 곱고 예쁘게 생겼어. 들어보니까 대학도 좋은 곳 가고 대기업도 들어갔는데 신내림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구나. 아, 그래요? 네, 종이에 적어 드릴게요. 결혼 전부터 어머님이 사주나 궁합,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다는 걸 듣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비슷했고 그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컸다는 거였죠. 저희 어머니처럼 그저 가끔 신년 운세나 보는 정도가 아니라 시어머니는 마치 정신의학과를 찾아가는 것처럼 매번 문제가 생기면 가는 정도였으니 둘은 확연히 달랐다는 겁니다. 세아가, 너 내일은 회사 쉬어라. 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내일 회사 가지 말라고. 그게 무슨 소린지 전 모르겠어서요. 이유가 뭔가요? 너는 왜 이렇게 한 번에 말을 안 들어?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면 그래, 가지 말아야겠다. 다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딱 한 번에 듣는 법이 없어. 아니, 그래도 회사를 그냥 빠질 수는 없으니까요. 제 일인데. 그깟 돈 얼마나 번다고 유세니, 유세가. 그리고 내가 오죽하면 그럴까? 내가 전번에 그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는 아들 친구 만나러 갔잖니? 근데 정말 잘 맞추더라. 어쩌면 딱딱 그렇게 우리 집이면 내 성격까지도 하나 빗나가질 않어. 그야 어릴 때 이 집에 자주 와서라고 대꾸하려던 걸 꾹 참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내일 저 회사 가지 말라고 해요? 그래. 내일 너 나가면 크게 다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나가지 말라는 거지. 이게 다 너를 위해서,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한 이틀? 불안하니까 그 정도라도 쉬어라. 응? 내가 확인할 거야. 알았니?
그때가 연말이었고 그때 저희 회사는 정말 너무 바빴습니다. 회사에 그 누구도 연차를 쓰지 못할 정도였고요. 저 역시도 눈치가 보여서 차마 그러지 못했고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귀신이 붙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는 식으로 저를 마치 악령 들린 사람 보듯 하시더군요. 한 번에 수락하지 않는 게 다 귀신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제가 죽으려고 차도에 뛰어드는 사람 취급을 하시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이를 알게 된 남편 역시도 시어머니를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 요즘 이 사람은 얼마나 바쁜데. 바빠? 바쁘다고 불길에 뛰어드는 걸 그냥 봐? 넌 그러고도 남편이니? 내가 우리 집 김장을 하러 오라고 했어? 아니면 제사상을 차리라고 했어? 쟤가 쉬어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일부러 내가 쟤를 쉬라고 하겠니? 그야 그렇지만 연말이라 바쁜 걸 어쩌라고. 그리고 영 찜찜하면 차라리 부적이라도 쓰면 안 될까? 나도 된다고 하면 했지. 근데 걔는 달러. 다른 무당처럼 부적 쓰라고 강요 안 해. 너도 걔 알잖아. 걔도 방법이 없다는데 어쩌니? 쟤가 나가는 길에 저승사자가 딱 서 있다고 하는데. 진짜 미치겠네. 결국 저는 동료들의 질타를 받으며 회사까지 쉬어야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일을 거들라는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제 걱정 때문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히려 한번 숙이고 들어가자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제 행동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더군요. 아가, 내일은 밥 먹지 말고 굶어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저 내일 생일이라서 가족들이랑 외식하기로 했거든요. 안 된다면 안 돼. 미역국도 입에 대지도 말어. 알았지? 이유가 뭔데요? 생일밥 안 먹고 지나가야 되는 해가 있다는구나. 나도 참 안타깝지만 그 방법이 최고라고 하니까 축하를 받고 미역국 먹을 때를 기다려서 들러붙는다는데 어쩌니? 삼재니까 좀 피하자는 거지 별 뜻은 없어. 너도 그냥 이해 안 돼도 받아들여, 응? 네?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보는 건데요. 또! 처음부터 너는 대체 왜 이러는 거니? 정말 뭐라도 들러붙은 건가? 이번에 생일밥 먹고 가족들이랑 놀고 그러고 나서 너 아프면 그 원망을 누굴 하려고 그래? 다 너 좋자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하니? 응? 결국 이 일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절대로 싫다고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아파도 그냥 아프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저를 데리고 신당으로 가더군요. 그냥 일반적인 가정집이었는데 겉에는 어떤 표시도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던 향냄새를 빼고는 제가 알던 신당과는 결이 달랐죠. 그리고 저는 매번 제게 귀신이 들렸다거나 들러붙었다고 말하는 그 여자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진한 화장을 하고 한복을 입은 채로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러더니 제게 쌀을 뿌리기 시작했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제가 짜증 섞어 물었지만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이봐요. 어머님, 이거 봤죠? 소금 맞고 저 인상 구겨지는 거. 응, 봤다고. 아주 단단히 들렸어. 아주 단단히. 신령님이 말씀하시길 이 여자 어깨에 아기 귀신이 붙어서 저승길로 같이 가자고 귀에 속삭이고 있다는구나.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져 물었죠. 소금을 얼굴에 뿌리는데 웃는 게 더 이상하죠. 인상 쓰면 눈 감았다고 귀신 붙었다고 말하는 게 너무 어이가 없네요. 그게 귀신이 속삭이는 소리야. 몰라? 모르겠지. 귀신이랑 오래 있다 보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내가 생일밥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굳이 어겨야겠다는 거야?
그러면 제 명대로 못 살고 너 뒤져. 알아?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저도 어머니 따라서 점집 몇 번은 가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다짜고짜 뒤진다고. 성질머리 가라앉혀. 그리고 너 남자 있었지? 예전에. 사귄 사람은 있죠. 근데요, 애도 가졌었니? 지웠구나. 그러니 아기 귀신이 저렇게 한이 많지. 네? 그게 대체 무슨 소리죠? 그런 적 없습니다. 솔직히 뒤진다는 소리 하면서 귀신 이야기를 했을 때까지는 뭔가 오싹하고 기분도 이상해서 믿을 뻔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 경험이 있다는 소리를 하자마자 알겠더군요. 이 여자 가짜구나 라는 걸 말입니다. 제 나이에 연애 경험 없는 사람은 드물긴 하겠지만 애초에 저는 깊이 만난 사람 자체가 없었거든요. 스토킹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을 주는 자체도 힘들었는데 임신했다는 것도 모자라 낙태를 했다는 말은 엉터리였죠. 그걸 듣고 나니 그간의 그 무당의 말을 듣고 회사에 연차를 쓰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꾸거나 집안 가구까지 바꾼 걸 생각하니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 혼자의 생각일 뿐 시어머니는 그걸 믿었다는 게 문제였죠. 저는 졸지에 자기 아이까지 지운 몰인정하고 몸 함부로 굴린 며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다른 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더럽다 더러워. 어쩌면 그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내 아들이랑 결혼을 하니? 어머님, 저 정말 아니거든요. 저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와요. 그럼 저랑 병원이라도 가요. 병원 가서 제 진료 기록 다 떼보자고요. 그러시면 믿으실래요? 자신 있는 걸 보니 어디 기록에 안 남는 그런 병원에서 불법 시술을 한 거 아니니? 어머님,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굳이 제가 왜요? 이런 일을 막으려고 술을 쓴 거지.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언제는 저한테 가족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세요? 내가 너 처음에 들어왔을 때 궁합이 좋아서 받아줬다. 근데 내 아들은 일이 안 풀리고 어째 너만 승승장구한다고 생각을 했더니만 딱 나오잖니? 네가 우리 아들 기운을 다 빼먹는다는데 어떤 어미가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서 그랬다. 아니, 저희 남편이 뭐가 어때서요? 일도 잘 풀리는데. 더 잘 풀렸어야 하는 사주라잖니. 너 몰라서 그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미신도 적당히 믿어야죠. 적당히? 너 걔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어. 그리고 막말로 너 아이 안 생기는 것도 사실이잖아. 나이도 있는데 노력을 해도 못 가지는 게 죽은 아이가 붙어서. 어머님! 저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진료 기록 모두를 보냈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불법적인 곳에서 몰래 수술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았죠. 그 일 때문에 저는 몸무게가 7kg 가까이 빠질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식욕도 없고 자려고 누우면 심장이 쿵쿵 뛰면서 벌떡 일어나기도 했죠. 정말 그때는 이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시간에 한 번씩은 들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참고 견딘 것은 모두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소가리로 힘들어할 때 죽을 끓여주고 집안일도 모두 자신이 해줬거든요. 제게 늘 미안하다고 하고 저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대신 싸우기까지 했죠. 이래서 아들 새끼 키워봤자라는 말을 하는 거야. 나쁜 일을 좀 피하자는 게 그렇게 나빠?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 어릴 때 죽을 뻔했다고 물놀이 하다가 그 일 가지고 아직도 그래? 너 그때 며칠이나 정신도 못 차렸어, 알아? 너 저승길 다녀온 거라고. 그때 내가 기도하고 부적도 써서 너 깨어난 거야. 알긴 알아, 이놈아? 병원에서 깨어난 거지 기도 때문이 아니라. 엄마,
제발 좀 그만 좀 해. 그 일로 아빠랑 이혼까지 했잖아. 내 병원비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그게 뭐? 너 목숨 살리는데 그 정도면 얼마 하지도 않아. 배엉망덕한 놈. 죽어가는 거 살려줬더니 며느리 편만 들고. 너 엄마 죽으면 재산은 지낼 거니? 응? 왜 이야기가 그쪽으로 튀어? 그만 좀 하라고. 이러다가 며느리 잡겠어. 어느 정도를 믿고 어느 정도를 지켜야지. 사람을 들들 볶으면서 뭐 하는 거야? 그럼 어쩌니? 날 속이고 널 속이고 결혼한 거는 다름이 없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잖아. 넌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겠니? 응? 아니라고. 제발 좀 그만해.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고 인연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전처럼 돌아오진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그 신당에 자주 방문을 하러 갔죠. 그러다가 저희 부부에게도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이를 임신한 거였어요. 이 사람 임신했어.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들어. 어? 뭐? 임신? 아니, 임신이라니 그게 갑자기 무슨... 분명 절대로 못 가진다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니까 거짓말이라고. 엄마도 제발 그만 좀 하고. 산모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지? 그니까 엄마, 이제 그 점집 찾아가지 마. 어? 아니, 돈도 안 받고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아니, 넌 모른다. 이럴 리가 없어. 없긴 뭐가 없어.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남편은 산모 수첩을 시어머니에게 넘겼고 그걸 한참 보던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더군요. 그럼 이제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엄마, 그냥 가지 말고 내버려둬. 뭘 가지 마. 아무리 돈을 안 받았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따져야지. 아기 귀신이 붙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떨면서 아이는 절대 못 가진다고 하는 말에 내가 얼마나 밤잠을 설쳤는지 알아? 내가 그거라도 말해주고 끝낼 거야. 모든 게 이렇게 정리된다니 뭐 기분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게 소금 뿌리면서 노려보던 그 여자의 코가 납작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속도 후련했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시어머니는 약간 이상했습니다. 제게 무슨 말은 딱히 안 했지만 뭔가 숨기는 사람처럼 굴더군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런 미신에 휘둘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30대 후반에 겨우 들어선 아이라서 운동도 꾸준히 하고 병원도 자주 갔죠. 남편은 이런 저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도 사주고 집안일까지 대부분 자신이 했어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게 힘들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야근에 출장에 쉬지 않고 일만 하더군요. 또 야근이라고? 당신 직장 그런 거 없어서 좋다고 하더니. 방법 없지. 가끔 이렇게 바쁠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나 다음 주 출장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짐 좀 챙겨줘. 응, 알았어. 그럼 다음 주 태교 요가는 같이 못 가겠네? 그럴 것 같아. 혼자서라도 다녀와. 며칠? 이틀이면 될 것 같아. 1박 2일로 부탁해. 예전처럼 저를 배려해주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수도 줄어들고 제 눈도 제대로 보지 않는 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또 주변에서 아내의 임신과 동시에 바람을 피우는 남자들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불길하기도 했고요. 또 수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연봉 인상을 해주지 않는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복지 혜택이 좋고 야근을 잘 시키지 않아서 이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오로지 저와 함께 이야기하고 아이와 놀아줄 수 있는 남편이 되고 싶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계속 야근을 하고 있다는 건 뭔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회사가 좀 어렵나 하는 생각을 하고 넘겼지만 그 다음 달까지도 지속되는 건 확실히 수상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도시락을 싸들고 회사를 찾아갔고
야근이라는 남편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혼란스럽더군요. 그래서 이 일을 친구에게 상의했습니다. 결혼 10년 차인 친구였고요. 야, 임신한다고 다 바람피워? 그거 아닐 거야. 들어보니까 집안일이고 뭐고 힘든 일은 다 한다며. 그리고 너한테 특별히 더 잘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맞아? 그렇지. 이전이랑 똑같아. 다만 너무 바쁘고 거짓말까지 했다는 거. 내 남편이랑 비슷한 경우일지도 몰라. 너도 알다시피 우리 남편도 좀 성실한 편이긴 하잖아. 거짓말도 안 하고. 그렇지. 근데 결혼하고 아이 낳았을 때 낳은 지 1년 됐나? 어쨌든 그 무렵이었을 거야. 주차장에서 내가 시장 본 걸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 차가 들어오더라고. 퇴근한 건가? 응. 아이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어서 몰랐었지. 남편이 원래 퇴근 시간보다 더 빨리 와서 반가운 마음에 같이 가자고 하려다가 장난기가 발동한 거야. 그래서 전화를 걸었지. 그래서?